지들이 감동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듣는 귀는 있어갖고 네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그러니까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선동한 적이 없어. 네가 흔들린 거지.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지가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왜 119에 신고해?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그래. 아니면 112에 신고해가지고 망치 부인 내 가슴을 훔쳤다 그러든가. 지가 지 마음 관리를 못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그니까요, 파견 근로가 곧 하청업체 직원을 쓰는 거야. 근데 마치 파견 근로하고 하청업체는 다른 것처럼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하청업체를 금지만 할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효과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하청업체로 노동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파견 근로를 확장해야 된다. 야, 이 진짜 이씨, 라디오 들으면서 뭐 쌍욕한 거 아니야. 시발. 그 나라에 가서 사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한테 그 나라로 가서 살라는 거야? 나더러 지금 그 나라로 가서 살라는 거야? 네가 나 뭐 이민갈 돈 한 20억 만들어 주든가. 그럼 갈게. 자, 그래서요,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임금 피크제, 솔직히 나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임금 피크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계약이죠. 라고 주장했던 놈들이 주장이 게 뭐였냐면 임금 피크제였어. 근데 노무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제일 높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정말 6, 7천만 원을 받던 시절이었어. 그때 6, 7천만 원의 월급이 비싸니까 얘를 자르지 않으려면 임금 피크제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6,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오래 근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월급을 올리지 않고 정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월급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정책, 난 그때 찬성했다고. 연봉 6, 7천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대신 정년을 연장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엔 찬성을 했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연금 6, 7천 받아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3,300이잖아. 그죠? 노동자 평균 연봉이 얼마지? 찾아봐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실제로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런데 평균을 내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고소득을 받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들하고 평균을 내서 3,300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 노동자 대다수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임금 피크제를 할 게 있냐고. 연봉이 7천 정도 되면 더 이상 올려주지 말란 얘기가 돼. 근데 연봉이 2, 3천인데 거기서 무슨 임금 피크제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대. 뭐 인턴? 30만 원 주고 정규직처럼 부려먹는 인턴? 그러다 2달 지나면 그 무슨 휴지 버리듯이 버리는 인턴? 결국은 임금 피크제라는 게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은 전혀 환경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임금이 4천만 원 정도 됐어. 평균 임금이 3,500에서 4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낮은 사람하고 평균 내서 3천에서 4천 사이였고, 왜냐하면 많은 다수가 6, 7천을 받는 또 이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되잖아. 수천 명씩 그냥 날라갔어. 그러면 그 수천 명씩이 6, 7천 받다가 잘리고 그 다음에 2, 3천만 원짜리 저질 노동으로 격화된 거야. 수만 명을 자르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반값으로 쓰면서 일은 똑같이 시켜. 노동량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6, 7천 주던 돈을 3천으로 깎고 사람 숫자는 3분의 1로 줄이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당연히 8시간 3교대였어. 노무현 때는 당연히 8시간 3교대로 일을 하고 연봉 6, 7천을 받아가야 된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꿈도 못 꾸잖아. 그러니까 꿈도 못 꾸게 됐어. 지금은 12시간 일하고 3천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결국은 노동 조건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지난 7년 반 동안 계속 나빠진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 전체의 소득이 줄어든 거죠. 평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야. 물가는 지랄맞게 올라가 버렸고,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물가는 올랐고, 박근혜 때도 물가는 내려가지 않았잖아. 이명박 때는 아예 물가가 올라가는 정책을 폈어. 그때 이명박 때 물가가 오르는 게 정부 탓이냐 지랄들 하더라고.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냐고 막 나한테 따지더라니까.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요즘에는 경제교과서에서 정부의 기능을 안 가르쳐? 정부의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에 대한 기능을 이제 공부를 해. 거기 정부의 주요 기능이 물가 안정이야. 정부의 주요 기능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아니 내가 몇 명 쫓아내지도 않았구만. 지랄이야 왜. 어쨌거나 빠빠빠빠빠빠 거친 채팅을 하고 쫓겨나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이관왕. 어쨌거나 이관왕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의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기능이 뭐냐 하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물가는 안정시켜야 된다.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나와. 그런데 이명박 때 물가가 오른 게 이명박 탓이냐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니까. 와 이거 무슨 저기 탈북자들인지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야 아니면 뭐 터키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터키 요원이 되게 많았잖아. 그 저기 뭐야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패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터키 쪽에서 신청한 거였잖아.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정부에서 물가 안정 역할을 해야 돼. 어머 잠깐만. 영민아 창문 닫아라. 난리가 나서 지금 내가 문을 열어놓고 저기 뭐야 그 비가 들이쳐가지고 나 오늘 청소 다 해놨는데 좀만 기다려. 노래 듣고 기다려봐봐.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볼 거야. 예. 여보 내가 오늘 진짜 물걸레질 열심히 해놨는데 뒷배라다가 저렇게 된 내 인연 2년을 진짜 죽여야 돼 내가. 아니 내가 2년한테 아침에 물어봤다고. 아니 우리 신랑이랑 딸이 둘이서 오늘 소나기가 올 것 같지 않아 아빠? 하면서 둘이서 소나기가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제 허리가 안 아팠거든. 그래서 허리가 안 아팠기 때문에 내가 딱 내 인연을 딱 봤지. 요년이 딱 보니까는 비 온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 내가 딱 철떡같이 믿고 내가 문 열어놓고 방송하고 있었는데 어메씨 내 인연을 그냥 잡기만 해봐. 여보 미안해요. 예. 내가 오늘 저기 당신이 진짜 아끼는 양파에 물 들어갔어. 아유씨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저 양파를 만지면 일이 더 곤란해질까봐 지금 손은 못 대고 있고. 여보 빨리 와. 지금 양파가 물에 잠겼어. 내 진짜 당황스럽네. 근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왔어?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더운데 이게 일이 왜 이렇게 꼬이나 몰라. 임금 이야기?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비정규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일단 좀 분위기가 조금 한만해진 관계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 하여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금 벌써 해마다 뻥친 게 올해로 3번째야. 이 일을 저기 뻥친 게 해마다 지금 벌써 3번째인데 그러면서 박근혜가 2013년에 일자리 대책을 내놨어. 일자리를 몇십만 개로 늘렸다고. 근데 그 일자리가 뭐냐 그랬더니 왜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있잖아. 마트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들의 노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 개의 일자리를 둘로 나눈다는 거야. 그 당시 아줌마들이 110만 원씩 받고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일자리를 노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55만 원짜리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그게 일자리를 늘린 거냐?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거 뭐 국민을 원숭이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 두 개로 110만 원짜리 두 개가 생긴 게 아니라 110만 원 혼자서 110만 원 받던 일자리를 55만 원짜리 두 개로 늘려놓고 수십만 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뻥을 쳤다니까. 그러다가 그 굉장히 거센 비난에 휩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단됐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박근혜의 일자리가 그런 식이야. 이번에도 뭐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대부분 뭐야? 임시직, 인턴직 이런 거야. 청년 일자리가 임시직이고 인턴직이라고. 여러분 이게 청년 일자리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지금 사실 5, 60대 노인들이 그러니까 5, 60대 중년층의 고민이 뭐냐면 실제로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어. 왜냐면 지금부터 8년 전에는 뭔가 돈을 벌 수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 기억나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김대중 때 대부분 실업이 됐어. 그런데 그 실업자들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살려냈어.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뭔가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실제로 지금의 5, 60대가 걱정을 크게 안 했어요. 기억나요? 그 당시에 노인들이 아니 그 5, 60대가 자신의 노년을 걱정하지 않았어. 뭔가 기회의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막 그 뭐라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막 운영해가지고 애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그랬었어.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막 5, 60대들이 그 지금부터 7, 8년 전에는 주식 투자하고 그 주식값 올랐다고 막 한턱씩 내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후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꾸준히 가난해진 거야. 꾸준히 재산 가치는 떨어졌잖아. 집값 떨어졌지, 소득 줄어들었지. 그런데 그 장성한 자녀들이 취직은 안 되지. 그러니까 가정들이 8년 동안 급속도로 가난해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 5, 60대 가장 큰 고민이 노후 문제예요. 노후 문제. 이렇게 어떻게 늙나, 늙어서 뭐하나.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노년분들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이렇게 폭염이면 그 왜 개딱지만한 쪽방에서 자는 노인들 물론 다 박근혜를 지지하지.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런 노인들이야 나랑 정책 입장 안 맞아도 이 폭염에 그 노인분들 큰일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이냐고. 그냥 이제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개 괜찮은 지자체들에서는 노인들한테 더위를 피할 대피소를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대.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쓴다는 거야. 꼭두 새벽부터 줄을 쓴대요. 그래갖고 거기 못 들어간 노인들이 롯데리아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막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노인의 진짜 80%가 가난해. 8, 90%가. 지금 우리나라 노인 중에 지금 부유한 사람은 10%가 안 돼. 노후 걱정 없는 사람 10%가 안 된다고. 빌딩 몇 개 갖고 자식들한테 그 재산 안 물려주려고 막 그런 노인들 그 10%도 안 된다고. 실제로 90%의 노인들은요. 간신히 자신의 퇴직금으로 연금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것도 사기당해서 홀딱 날려먹고 그리고 지금 경비라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나 경비하면 그게 노인분들한테는 좋은 직업이래.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도 못 받잖아요. 경비가.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 60대 사람들한테는 경비만 돼도 그게 고급 일자리인 거야. 그러니 그보다 더 못한 실제로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중에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다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런 5, 60대의 불만. 근데 그 5, 60대가 박근혜를 지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5, 60대의 저질 일자리, 뭐 5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로 인원수를 채워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불과 10년, 15년 뒤에는 재앙이 될 거라고. 해마다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취업을 해서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중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한 상태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의료보험을 못 낸단 말이야. 이거 15년이면 몇백만이야. 생각해봐. 지금 이게 만약에 1년에 적어도 2, 30만 명이 그 취업을 하고 적어도 사실은 한 해 애들이 이제 뭐 나오는 게 한 100만 명 정도라면 100만 명 정도에서 뭐 7, 80만 명이라면 그 중에 절반 35만 명 이상은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야지 그 돈으로 그게 10년 돼봐. 300만에서 450만의 일자리야. 300만에서 450만의 일자리가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내줘야 지금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 15년 뒤에 건강보험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의료보험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도 일반 가정의 보험료가 굉장히 세거든요. 회사에서는 절반을 내줘. 근데 퇴직하면 100%를 내가 내야 되는 거야. 회사 다닐 때는 50%만 내다가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100%를 내면서 그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청년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건강보험을 못 내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뒤에는 지금의 보험료의 4, 5배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노인들은 계속 죽지 않아.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 늘어나고 무엇보다 그 노인들이 매달 그 정기적으로 타서 먹는 약품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게 다 보험이야. 의료보험으로 주는 거야.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돈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노인분들의 그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결국 지금 보험료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진이 김정일로 보이는 건 네가 김정일한테 환장한 놈이라서 그런 거야. 남들은 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네 눈깔들에는 김정일로 보여? 너 김정일 팬이지? 너 이 새끼 정은이구나. 이놈 새끼 진짜 두드려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꺼져 이 새끼야. 하여튼 저 새끼들 그냥 꿈에 본 인물도 김정일로 보여. 아유, 그냥 지네들이 좋아하는 박근혜가 그냥 김정일이랑 사이좋게 얘기하고 오니까 박정희 찬양하고 박근혜 찬양한 인간들이 저게 김정일로 보이는 거야. 왜?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친하고 박근혜가 김정일이랑 친했잖아. 저것들 눈에는 그냥 안경 쓴 남자는 되게 김정일로 보여. 아우, 저 종부 빨갱이 새끼들 저거. 아우, 저런 새끼들 그냥 국정원에서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몰라. 하여튼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50대 이상 자영업자 45%가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얼마나 심각하냐고. 50대 이상 자영업자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래.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영업자는 보험료 내야 된다고. 이게 청년 실업 문제가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 생활의 파탄이 10년 뒤에는 온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하고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험료 오른 거 얼마 내다가 얼마 올랐어? 내가 볼 때는 20, 30% 이상 올랐어.
노무현 정부 때는 100만 원 벌면 4만 원 정도 내던 게 지금은 10만 원 정도 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어. 진짜 2배 정도 올랐어. 의료보험료가 8년 만에 2배. 근데 지금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 안 되고 15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더 오를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낼 돈이 어딨어? 회사에서 우리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겠어? 지금 박근혜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 임금 피크제가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50대 이상의 노동자들의 월급도 깎여.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느냐?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느냐?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제 우리 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10년이 됐어. 한 20만 킬로 뛰고 10년이 되니까 날이 더우니까 시동이 잠깐 안 걸리더라고. 시동이 잠깐 이제 안 걸리고 이렇게 한참 달리다가 이제 엔진이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를 바꿀 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차값이 너무 비싼 거야.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 유일한 국산차잖아요. 그죠? 유일한 국산차이고, 그리고 지금 쉐보레도 외국계 회사이고, 르노 삼성도 외국계 회사이고, 우리나라 한국산은 현대 기아차인데 현대 기아차 값이 너무 비싸. 그런데 미국에선 똑같은 차를 반값에 팔아. 미국에서 비용이 적게 들겠어요? 미국에서는 똑같은 차를 반값에 파니까 산타페 소렌토가 효자노로 타지. 우리도 미국 가격으로 팔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다 그 현대 기아차 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 웬만큼 중산층이 타는 차들이 4천만 원 이상이야. 미국에서 2천만 원에 파는 걸 사실 중산층한테는 2천만 원대에 팔아야 되는 차야. 그걸 4천만 원에 파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미국에선 절반에 팔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4천만 원 내고 한국 현대 기아차 살 거면 1,000만 원 더 보태서 외제차 사겠다. 외제차는 점점 내려가더라고. 외제차는 점점 가격대가 다운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는 계속해서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외제차를 타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외제차가 되게 많아졌어. 문제는 뭐냐? 그 외제차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거 알죠? 자동차 보험이 그 외제차는 자차 보험료가 되게 올라가는 거야. 그 수리비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제차들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야. 이거 결국 누구 때문이야? 현대 기아차 이 새끼들 때문이라니까. 차값을 미국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 그럼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이 현대 기아차 탄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 현대 기아차를 저렇게 계속 이 비싼 값에 파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의도는 미국 차를 사길 바라는 모양인데, 미국 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무거워. 그리고 미국 차는 연비를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갖고 연비가 높아. 연비가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어. 근데 유럽 차는 기본적으로 배기가스가 많으면 걔네 세금을 때려 맞으니까 그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최대한 그 연료를 조금 쓰면서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차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차가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럽 차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실제로 유럽 차가 그렇게 늘어나고, 하여튼 외제차, 일제차나 유럽 차나 미제차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차가 많이 팔려야 우리나라 자동차에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며. 200만 개인가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차가 안 팔려. 지금 현대기아차가 계속 지금 차가 안 팔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비싸기 때문이야.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현대기아차가 안 팔리는 게 너무 비싸서거든요. 미국에서 반값에 판다는 것 때문에 현대기아차 살 거면 차라리 외제차 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 근데 이 미친놈들이 어떤 정책을 지금 피고 있냐. 정부하고 현대기아차가 경차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없앴어. 경차를 사면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그 취득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그 취득세 면제를 없애버리는 거야. 취득세를 내라는 거야.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거고, 현대 기아차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100만원 때문에 경찰을 사려던 사람들이 취득세를 내기 위해 취득세를 낼 바에는 자기네 현대기아차 비싼 걸 살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봤대.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야? 그 취득세 100만원보다 그 경차를 타면서 받게 되는 주차요금도 반값, 고속도로 통행료도 반값, 그런 혜택들 때문에 경차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형차 2대보다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일 때 낮기 때문에 경차를 사는 건데, 취득세 100만원 때문에 중형차 살 거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있대. 미친 거 같아. 그래서 지금 경차 취득세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금 없애는 걸로 지금 정부하고 입이 맞았다니까? 지네 차를 팔아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준준형 차를 더 많이 살 거라고 보는 거지. 경차를 살 거면 차라리 그 위에 걸 산다. 근데 내가 타봤는데, 내가 기아의 소울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하고를 타봤어. 근데 소울은 진짜 승차감이 안 좋아. 이 소울은요, 길을 달리면 그냥 그 길거리 노면의 상태가 온몸으로 전해져. 온몸으로 전해져. 그래서 내가 저기 소울은 저기 렌트를 해서 타봤지.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노면의 상태가 온몸으로 그대로 전해져요. 근데 소울은 경차가 아니야. 그거 알아요? 소울은 경차가 아니라서 경차 혜택이 전혀 없어. 주차비도 똑같이 중형차랑 똑같은 값을 내야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다 내야 돼. 근데 레이는 그 소울보다 등치가 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어. 그러면서 경차 혜택을 받아. 그런데다가 승차감도 좋아. 승차감이 좋아. 그러면서 경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레이를 사려던 사람이 소울을 탈 거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 누가 그러겠어. 1590cc 소울보다요 980cc 레이가 승차감은 더 좋아요. 뭐 소울이 연비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레이가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 근데 승차감으로 볼 때는 레이가 훨씬 나아. 지금 현대 기아차는 지네들 한 1500에서 2000짜리 2000만원대에 준준형을 팔면 된다는 계산으로 경차 감면 혜택을 없애는데 동의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요, 보통 이제 그 중산층은 가족 전체가 타는 큰 차, 중형차 한 대에 경차를 보조로 타는 거잖아. 가까운 데는 경차를 타고 경차 혜택. 왜냐하면 이게 중형차가 2대거나 중형과 준중형이면 의료보험료가 확 올라요. 건강보험료 오르지, 거기다가 또 뭐 국민연금도 오르지, 재산이 늘어났다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차를 타는 건데, 경차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실제로 현대 기아의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것들이 미국의 2배로 팔고 있어. 결론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차를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 자동차에 이게 현대 기아차만 망하는 게 아니야. 현대 기아차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몇만 개가 같이 망하는 거라고. 몇만 개는 아니더라도 한 군데에서 뭐 여러 개를 만든다면 몇천 개가 망하는 거고, 그 중소기업 한 개당 100명의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주지사가 대통령 부시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부시하고 약속이 있었던 미국 주지사가 부시한테 너 기다리라 그러고 현대자동차를 만나러 갔다는 거야.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네가 대우받았다고 미국에 공장 차렸어. 자, 미국에서 뭐 저기 현대기아차가 효자다라는 기사 봤죠? 그거 보셨죠? 며칠 전에 뭐 저 소렌토하고 그 산타페가 효자라는 거야.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걸까요? 아니야.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야.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그 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차야. 그걸 우리나라에 반값으로 판다니까? 그래서 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면서, 그래갖고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는 미국 노동자의 반값으로 월급 주고, 그러면서 차값을 2배 받고 이 지랄 하고 있어 지금. 그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
그래서 지금 차라리 그럼 미국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를 수입하면 싸게 산다는 거야. 좋은 차를. 결국 미국 노동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자동차 업계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어머, 엉뚱한 사람이 강퇴당했네? 이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일을요,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는 거야. 옛날에 8시간씩 3교대를 했는데,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거야. 노무현 정부 때는 연봉 6, 7천에 8시간씩 3교대를 했어. 그러면 6, 7천만 원짜리가 3명이 일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 대기업의 대량 정리해고가 생겼어. 그래서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정규직이라고 뽑았는데 정규직이 아니야? 하청업체 정규직이야. 정규직은 원래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안 돼. 근데 재계약을 하는 정규직인데 자기가 정규직인 줄 알아. 거기다 그 똑같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현대 직원도 아니고 기아 직원도 아니야. 그 하청업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학벌도 안, 그러면서 옛날에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2007년 8년 이럴 때 우리 방에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자식은 학벌이 안 좋아도 현대자동차 정규직 들어갔다고. 연봉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잘 모른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3천이라는 거야. 그거 현대자 정규직 아니에요. 하청업체에 들어간 거야. 근데 현대 공장에서 일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은 저기 현대 직원인 줄 알아. 현대 직원 아니야. 현대 직원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 다만 현대 자동차에 가서 일할 뿐이지. 예. 왜 그래? 왜? 니네 엄마가 걸레야? 어디다 대고 걸레라고 그래, 엄마한테. 니네 엄마한테. 응? 임식기야. 너 가서 니네 엄마 좀 맞아야 되겠다. 예. 자, 하여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12시간 맞교대를 시키면서 연봉은 3천이 된 거야. 연봉이 3천이면서 그니까 2명이 3천만 원 받고 이래. 6, 7천만 원짜리가 6, 7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 3명이 일했어. 그러면 이 셋이서 2억 1천만 원어치 소비를 발생시킨 거잖아. 소비 능력이. 그런데 3천만 원짜리 2명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한 일은 그대로 하되, 똑같이 노동은 그만큼 하되,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생산해내는 일자리의 가격, 즉 소득, 그러니까 소비 능력은 얼마로 줄은 거냐 하면 3분의 1? 3분의 1로 줄은 거야. 3분의 1 더 주는데? 6천이잖아, 둘이 합쳐서? 원래 6, 7천이, 그러니까 7,003이면 2억 1천. 그런데 6천이 3분의 1로 줄은 거지. 이 회사에서 원래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의 국민 소비 능력을 창출한다는 건데, 소비 능력이 3분의 1로 줄은 거야. 그러니 나라 경제 국민 소득이 3분의 1로 줄은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 뭐가 떨어져? 소비 능력이 떨어지고,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머지 공장들도 멈춰버리는 거야. 나머지 공장들도 멈춰버리는 거라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가 호소드린다고 그러면서 지금 더 일자리를, 더 해고를 쉽게 하는 걸 받아들이려잖아. 노동자 임금을 더 깎는 거 받아들이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걸 받아들이려는 거야. 그래놓고 이름이 경제회생정책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경제가 회생이 되냐고. 며칠 전에 알바 지원했는데 지원율이 50대 1. 얘네들의 목적은요, 그 일자리가 궁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야 더 나쁜 조건으로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이미 1900년대 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온 세계가 이랬어. 그래서 뭐가 일어난 줄 알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야. 1945년 이전에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세금은 착취하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거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 대기업들로부터 그 정치적 후원금만 받아 처먹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이게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들이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줄도산이 나버린 거야. 그게 경제 대공황이고, 그 경제 대공황 전후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야, 식민지를 더 많이 만들어갖고 물건을 팔자. 식민지 전쟁을 한 거야. 그런데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식민지에서도 뭐가 물기가 있어야 짜야지. 마른 걸레 짜면 물 안 나오잖아. 식민지를 늘렸는데도 물건이 안 팔린 거야. 그래서 결국 멈춘 그 공장들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20년대 말에 생겨. 경제 대공황으로 온 세계 경제가 다운이 되니까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는 거야? 테네시강 개발공사. 그 테네시강 개발공사라는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거 댐을 나중에 헐어대든가? 그 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이명박이 미친 인간은 댐을 만드는 게 경제를 살렸다고 지랄하는데, 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그 막노동 일자리를 만든 거야. 막노동 일자리. 그 막노동 일자리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 정규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막노동 일자리를 통해서 그 소득이 생긴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소비를 한 거야. 그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소비를 하니까 공장들의 재고가 줄어들고 경제가 돌아간 거야.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전 세계가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다음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전처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그냥 감내하면 안 된다. 제가 화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현대민법의 3원칙. 현대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노동자와 사업자가 아주 저임금으로 계약을 하면 옛날에 근대의 사회에선 그걸 인정해줬다고. 근데 현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계약은 불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 실제로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멈춘다는 걸 안 거야.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45년부터 90년까지는 45년 동안 수정자본주의라는 그 기조 아래 그 노동자들에게 계속 노동조건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해주고, 그러면서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임금을 올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영국의 대처가 나타나고 미국의 레이건이 나타나갖고 얘네 둘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퍼돌려.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80년대 나온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피는 거야.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그때 재미를 보는 건 뭐냐? 공산주의가 망하거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자본주의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사상전에서 이긴 거야. 그 사상전에서 이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90년대에 전 세계에 그냥 퍼뜨린 거야. 그 결과 전 세계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를 심하게 받고, 그 여러분 그 무한도전에서 인도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봤지? 인도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나 박근혜 아니야. 아까부터 그게 박근혜를 쓰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도전에서 누구야? 우리 윤우님이 인도에 가서 빨래를 했잖아요. 거기는 세탁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빨래를 하잖아. 손으로 빨래해서 얼마 번대? 그러니까 몇천 원 벌어.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빨래를 하고 몇천 원을 벌어. 그런 일자리. 그 다음에 특히 화학공장 같은 나쁜 그러니까 왜 3D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위험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인도의 가난한 서민들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몇천 원밖에 안 줘, 일당을. 그러면 이 대재벌들은 그런 험한 일을 싼 값에 시켜먹고 그 이득을 챙겨가지고 지들은 부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도의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귀가 아파요. 미안해요. 예. 귀가 아파도 열심히 듣겠다는 거예요? 귀가 아파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살살 말해. 어디다 대고 반말이세요. 꺼져.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를 해먹는 거야. 인도의 부자들이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인도의 부자들은 집안에 사원이 따로 있고, 식구수 곱하기 2로 자동차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중에 인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인도가 인공위성을 세계에서 2번째로인가 쏜 나라인가 그래요. 인도가 굉장히 부자들은 엄청 부자인 거야. 빈부격차가 너무 세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들. 빅뱅 이론인가? 미드 있었잖아. 미드 빅뱅 이론. 미드 빅뱅 이론이라는 데 보면 거기 되게 촌스러운 인도 남자 하나 나오잖아요. 걔네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드라마 속에서도 되게 부자로 나오잖아. 그런 인도의 부자 자식들이 다 해외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들이 부자일 수 있는 이유가 소위 그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정말 부자처럼 사는 거야. 그리고 막 이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20-30만 원만 주면 저기 가정부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월급 20-30만 원만 주면 가정부들을 쓰는 거야.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주재원들은 그 가정부의 기사에 정원사까지 두고 100만 원으로 퉁치고 100만 원으로 그렇게 그 100만 원 미친가로 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많이 줘서 그만큼 주는 거래. 그쪽 나라 사람들 훨씬 더 적게 주고 쓰는 거지. 예. 하여간 수자는 네팔 사람이고 좌우지간. 근데 이렇게 세계가 운영이 되면 결국 이게 돈의 화신, 돈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이 그렇게 세계를 운영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어떤 가난한 농민 부부한테 어느 날 거위 한 마리가 오잖아. 근데 이 거위가, 거위 맞지? 오리 아니고. 얘가 이제 황금 알을 매일 한 개씩 낳아. 매일 한 개씩 알을 낳으니까 그 황금 알을 낳는 그 거위가 주는 그 황금으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농민 부부가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그 배를 가르잖아. 배를 가르면 황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갈랐어. 근데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서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던 거위를 죽여버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동화가 아니야. 그게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한 풍자 동화였던 거예요. 예. 풍자 동화였던 거야. 결국은 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정상적인 그 소득을 없애버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농민 부부가 누구냐? 현대의 자본가들이야. 현대 대기업 재벌들이 그런 마인드로 그 노동자를 자르면 소득이 는다라는, 당장 황금을 더 많이 얻게 되잖아. 연봉 7천만 원짜리 3명을 써야 되는데 7천만 원으로 2명을 쓰고 일자리를 2명을 잘라낸 거 아니야. 결국 7천만 원짜리 3명 자르고 3,500만 원짜리 2명을 쓰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1,500만 원을, 그러니까 1억 5천을 지가 먹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더 이상 그 차가 팔리지 않는 때가 온다고. 노동자는 그 밥벌레가 아니야. 노동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금융자본이 IMF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였냐면 중소기업을 자른 거예요.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거야. 일부러.
IMF 체제가 소위 그 IMF 체제를 운영하는 애들이 세계 금융 자본가들인데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애들.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거야. 왜? 중소기업은 이유는 별로 못 낸다는 거야. 그 뭐 매출이 거의 임금으로 나가고 남는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 문 닫게 한 거야. 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순간이라고 봐. 그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지만 안정적 소득원이었고, 그 안정적 소득원들은 소비 능력이었고, 그 소비 능력은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한마디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렇게 중소기업을 줄도산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그들은 단기적인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30년 못 가. 신자유주의 체제로는 30년을 갈 수가 없어. 왜 한 2, 3년 전부터 좀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막 많아지잖아요. 한반도에서도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IS, 난 저 IS가 이 세계 금융자본이 뒷돈 대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이 세계 금융자본에서 IS에게 뒷돈을 대주고 키우는 거라고 봐. 왜? 대대적인 전쟁이 또 한 번 필요하다는 거지. 전쟁을 또 한 번 해야, 왜냐면 얘네들은, 지네들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에서 이윤이 지금 안 나요. 모든 기업이 지금 이윤이 줄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윤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래도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쟁을 한번 내야 된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또 한 번 중동에서 IS와의 전쟁을 기획할 거라고 봐. 근데 이게 중동 전쟁만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무엇보다 중국이 급성장했잖아요. 중국이 급성장을 했고, 지금 동북아에서 돈이 한번 돌아야 돼. 근데 이 아베도 지금 막 돈을 투자해갖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거 임시직이라고. 아베네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이지 근본적인 일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야. 왜 아베는 기어이 법을 바꿔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리고 이 아베가 자위대법을 개정해서 견제하는 핵심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야.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에 거대한 시장을 놓고 미국과 이 무기 자본가들이 한판 전쟁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 핑계는 누구야? 북한이 위험하다. 북한을 잡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중국을 잡기 위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국 본토를 공격하면 그만큼 빼먹을 게 부족하니까 결국 이 북한을 박살을 내는 그런 전쟁을 기획할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핵심지가 평양이에요. 평양하고 서울의 거리가 서울 대전보다 가깝다는 거야. 평양 서울의 거리가 서울 대전보다 가까운 사이라 실제로 이 북한에다가 타격을 결정적으로 주려면 평양을 박살내야 되는데, 평양이 박살이 나면 우리 경기도 북부 지역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게 중단돼. 모든 게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 대자본은 이렇게 세계의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윤만 빨아먹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나라마다 다 배를 가르고 최종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런데 전쟁은 북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클린턴 정부 시대 때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해본 거야. 클린턴 정부의 국방부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했을 때, 즉 이제 평양을 이제 북한을 뭐라 그러더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야.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은 전쟁 반대했는데도 그 당시 그걸 했다는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평양만 날아간 게 아니라
한반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야. 서울 경기에 3분의 1이 같이 날아갔다. 근데 이게 서울 경기에 3분의 1이 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이 난 순간 서울 경기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외국하고 거래하는 모든 게 중단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끝모른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망하는 거야, 나라가. 전쟁 나는 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그래서 클린턴이 그거를, 그 클린턴 정부 때 그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공유를 한 거야. 클린턴이 그런 시뮬레이션 했다는 걸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알려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기를 쓰고 악착같이 육자회담을 만들어서, 육자회담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하고 한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 6나라가 같이 모여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없애고, 그리고 저기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자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김정일이가 그 2008년 여름에 연변 핵시설을 폭파한 거야. 육자회담의 약속대로. 그러면 이제 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북한을 경제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미국의 부시각을 거절한 거야. 뒤통수를 친 거지. 뻥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열받아가지고 중풍 걸린 거 아니야. 중풍, 뇌출혈 생기고. 그러면서, 믿으면 안 된다. 응? 미국, 일본은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핵시설은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든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래? 김대중 노무현 때 보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돈 줘서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 하잖아. 그거 개뻥이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핵무기를 다시, 핵무장을 다시 한 건 이명박 이후라고. 그 미국의 보고서도 나와 있어. 결국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내 세력이 누구냐? 결국 미국의 공화당.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그 미친놈 아니야? 미국 공화당 트럼프라는 대선 후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판 허경영이야. 미국판 허경영. 아주 그냥 막말로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약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걔가 폭스TV의 여론조사 1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론조사 1등이라고 막 우기고 있어. 여기에 고도의 그 작전이 들어간 거야. 폭스TV의 1등. 폭스TV가 누구냐 하면 그 공화당의 결정적 지지자야. 미국 폭스TV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이랑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게 미국의 폭스TV야. 그러니까 그 미국의 폭스TV에서 트럼프를 막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클린턴 죽이기. 트럼프를 띄워서 클린턴을 죽이고, 내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어. 수준이 너무나 저질이기 때문에, 트럼프로 대선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힐러리의 인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트럼프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폭스TV 여론조사 1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야. 왜냐하면 그 미국의 공화당이 한반도의 전쟁을 늘 주장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공화당하고 우리나라 새누리당은 한패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들이 미국의 여론조사 1등 아니야. 미국 여론조사 1등 아니야. 여전히 힐러리가 1등이고 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중에 인지도 1등이야. 그런데 마치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힐러리가 제일 인지도가 높아. 그런데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들이 이 힐러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 미국의 여론조사 1등이라고. 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존나 재미없는 영화 개봉해놓고 미국 박스오피스 1위. 알고 보니까 어느 시골 동네 박스오피스 1위인데 그거 박스오피스 1위라고 뻥까면서 존나 재미없는 영화 팔 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공화당이 집권해야 되거든. 트럼프를 띄워서 힐러리를 죽이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해. 계속 이런 식이면,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의 군수산업체에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애들이야. 그래서 부시 때 이라크 전쟁을 하다가 오바마가 종전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런 거예요. 그 이라크 전쟁을 부시가 일으켰다가 종전을 선언해버렸어. 오바마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로 시비 걸면서 오바마 정치 발목을 계속 잡은 거야, 공화당이. 왜 종전시켰냐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군수산업체에서 돈을 버는데, 근데 오바마가 왜 종전선언을 했느냐? 미국의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빚을 졌어. 그래서 지금 오바마네 미국 정부가 부도나기 직전이란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 그 전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바마가 종전선언을 했더니 대신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한테 전쟁해도 되는 권한을 주고 동북아를 맡기는 거야. 그런데 아베네 나라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뭐야? 일본의 2012년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일본인들의 가장 입 밖에 낼 수 없는 공포가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래.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태평양에서 여러 섬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 그러겠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마디로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빙하가 다 녹았잖아. 히말라야에도요. 불과 30년 전에 온통 눈밭이었어. 빙하. 오래된 빙하였어. 히말라야가. 지금 다 거기 맨 땅이야.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 이제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타는 기차를 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알프스 산맥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옛날에 저 아래까지가 빙하였다는 거야. 그 빙하가 다 녹고 지금은 그냥 산이야. 그냥 흙이 다 드러나 있고 빙하가 요만큼 남아있어. 그 알프스 산맥에 있던 빙하가 사라진 빙하의 넓이가 95%인 거예요. 그럼 빙하에 물이 녹아서 어디로 갔겠어? 바다로 간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태평양의 관광지 유명한 섬들이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대잖아. 물에 잠겨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두려움이 뭐냐면 일본이 가라앉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입 밖에 안 낸대.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일본은 그 공포가 되게 오래됐어. 그런데다가 일본 땅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일본의 땅 자체가 여러분 일본 그럼 뭐가 제일 유명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온천이죠. 그죠? 일본 어딜 가나 온천이 있잖아. 길거리에도 막 온천 있잖아요. 근데 그 온천이 많은 땅은 좋은 땅일까요? 위험한 땅일까요? 위험한 땅이야.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질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야. 일본이 농사가 안 되는 땅.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 짓냐면 건물 안에 선반 같은 거 놓고 선반에 이렇게 서랍식으로 농사 지어요. 그거 알죠? 예, 일본은 농경지가 많지 않은 땅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약탈을 해서 외구가 조선을 그렇게 얻어먹으러 온 거야. 훔쳐가러 왔던 이유가 일본이 농사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 일본의 농업은 공장처럼 건물 안에 전기로 빛을 주고 서랍처럼 농사를 지어.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야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의 땅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592년부터 그런 거 아니야. 중국으로 가게 길 비켜라. 정명가도 명나라를 점령으로 가게 길 비켜라. 미안해요. 이번엔 딸이 밥을 시켰어. 아이 나 진짜 아줌마가 방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줌마가 이게 저기 방송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소나기 오면 물도 닦아야지 중간에. 어? 딸내미 밥 시키면 밥값도 내야 되지. 자, 하여튼 그래서 예. 아까 그 정명가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국민의 불안을 팔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전한 땅으로의 정착 그걸 모색한다는 거지. 그걸 아베가 이용해서 지금 자위대법을 바꾸고 다른 나라로 침략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예, 일본의 민간인들 중에 그 우리 저기 호남이나 전라도 땅이나 강원도 땅, 그러니까 강원도는 전쟁 목적 때문에 주로 이렇게 그 전라도 땅을 많이 산대. 전라도의 땅값이 제일 싸다고. 그 호남으로 많이 그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는 거야. 요즘 경상도도 사요? 경상도 땅값이 저기 전라도보다 비싸서 주로 이제 호남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경상도로도 많이 가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질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피소처럼 땅을 원하는 거야. 그런 게 정치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게 동북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아우 다 필요 없어요. 싫어요.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죠.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산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길을 같이 모색을 해야지.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똘똘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정치는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망치 부인, 그럼 구체적으로 나더러 뭘 하라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누구인가부터 알아내시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조사하세요. 그 검색을 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동안 법안은 뭘 얼마나 냈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할 때 어떤 것들을 물어봤고 이런 걸 다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인 그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메르스 문제라든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 뻘짓거리 할 때 그때 어떻게 정부를 감시 감독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똑바로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여러분 동네에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이름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한 사람은 또 다시 기회를 주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또 틀림없이 여러분 요즘에 전국 방방곡곡에 프랜카드가 붙었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거 보셨죠? 공천권을 국민에게. 야,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에서 전국에다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러면서 써붙였어요. 그런데 새정연이 반대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2012년에 어땠냐 하면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그 야당의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내가 막 주장을 했어. 근데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걸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야. 혹시 그때 논쟁 기억하세요? 2012년에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설명을 막 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렇게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에 대해서 혹시 빨갱이라고 욕먹을까봐 그 이야기를 못했어. 야당이.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걸었잖아. 경제민주화를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대선을 치렀어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놓고 어떤 표시나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 경제 민주화란 말이 너무 어렵다라는 고민을 하느라고 그걸 정책으로 이슈화 시키지 못한 거야. 박근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 계속 요구된 거잖아. 야권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그 지역 국민들 혹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맡겨라. 그 중앙에서 그 계파별로 나눠먹게 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데 새정연은 반대를 했어. 새정연은 거부를 하고 새누리가 딱 하니 그걸 가져간 거야. 공천권을 국민에게. 또 뺏긴 거야. 그러면 새정연은 왜 반대를 했느냐?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봐 두려운 인간들이 반대를 한 거야. 야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국민공천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 공천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걸 거절을 한 거야. 그래서 국민공천 이번에 안 한다는 거야. 내년에 국민공천 안 하고 그냥 내나 이제 계파별로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년 선거가 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뒤에 올 그게 너무 겁나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하는 중에 어떤 답을 얻었느냐 하면, 그래, 그 결국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절대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을 거다.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거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그런 식으로 계파별로 나눠먹게 해가지고 내년 나가서 야당이 싹 죽고, 그리고 한 30년 새로운 야당을 키워서 30년 뒤에 권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내가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야당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 개혁의 어떤 방향도 못 세우고 있고, 공천도 국민공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절하고 있는데 쟤네가 국민한테 공천권 주겠어? 그래서 그냥 지금 야당이 싹 망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내년에 싹 다 죽어버리고, 내년에 야당 싹 죽어버리고, 그냥 국민도 정신 차려야지. 독재 시대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착취당해 보는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정치를 바꿀 생각을 하겠지. 내가 볼 때 지금 이대로 가면 그 야당은 전멸이고 50석도 못 건질 것 같아. 야당 전멸, 국민은 이제 완전히 독재 체제로 가는, 앞으로 30년 투표도 못 할 거야.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내가 분명히 예언했어.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 아무런 대책 마련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계파별로 어떻게 나눠 먹을까만 생각하고 있어. 국민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얘기하고 앉아있고, 아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싶어. 내년에 국회의원들 지네들이 완전히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인터넷 시사방송 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하지. 이건 젊은 세대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젊은 세대를 그렇게 키운 게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5, 60대가 결국 젊은 세대를 순종하는 인간으로 키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개표 부정에다 끌려다니고, 그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 당하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요. 8월이 가기 전에 모든 야당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9월, 10월 안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12월이 가기 전에 11월, 12월에 후보 단일화해서 완성하지 않으면 내년 야당 다 죽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아무도 들은 척을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무도 이걸 막으려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내년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 내년에 투표 안 하겠다. 왜? 어차피 야권이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표해봤자 새누리당이 이길 건데 뭐하러 투표하냐는 거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막 주장하잖아. 언론에서도 그러고.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야권 연대는 실패했다고 주장해. 그래놓고 이제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거야, 야권 중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망하는 게 답이야. 망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망치님이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온몸으로 지원함. 나는 내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인터넷 방송하면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웃겨. 내가요, 여기서 인터넷 방송 9년째잖아. 우리 지역의 시청자들이 100명도 안 돼. 이 동네에서 망치 부인을 아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그 지역민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지역 대표를 뽑는 건데 인터넷 방송한다고 무슨 국회의원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날 국회의원 어떻게 시킬 건데? 전부 도봉구로 이사 올 거야? 도봉구에 그렇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 그게 다 받아들여질 것 같아. 다 그걸 뭐라 그래? 위장전입이지? 아프리카는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 아니, 아프리카는 알아도 망치 부인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을 해서 남편의 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웃기는 거야. 이 방송은 남편의 정치에 방해가 됐지 도움은 안 돼. 내가 이 방송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국회의원? 안 돼. 물론 비례대표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 정당에서 비례대표 정도는 해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역 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막 나가라?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찍이 길을 달리했겠지. 지금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년에 야당 5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돼봤자 감옥이나 더 가겠어? 감옥 가는 거밖에 더 하겠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게 내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 팟캐스트나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지금 야당 이 꼬라지로는 정말 내년에 새누리당이 뭐 비례대표고 지역구고 싹 쓸어버릴 것 같아. 야권 지지자들도 투표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대로 가면 완전히 이제 독재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겠냐고. 못하게 하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넌 누가 안 찍는다니까. 나를 누가 안 찍을까봐 찍을까봐 걱정 중이구나. 걱정하지 마. 나 안 나가. 야당 지지자들도 지금은요 의지가 없어. 야권 지지자들도 지금 의지가 없어. 뭔가 이렇게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야권 지지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 움직이는 몇 명이 무슨 개표 부정이나 주장하고 다니고 씨알도 안 먹히는 5년에 한 번씩 나왔다가 개박살난 그런 주장에만 떠드는 몇 명 빼놓고는 실제로 야권 지지자들이 의지가 없어. 뭔가 이렇게 개혁하고 해결을 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매우 끔찍한 결과가 올 거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건가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지. 예.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고.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하여튼 지금으로 볼 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망할 수밖에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야권이 이 국민공천 그것도 새누리당한테 이미 뺏겼잖아. 내가 볼 때 야당은요 공천권 때문에 망해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계속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걸 그 공천혁명을 해내지 못할, 내가 조국 교수한테 막 조국 교수를 혁신위로 밀었던 이유는 뭐냐. 조국 교수가 공천개혁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주장을 했잖아요. 4선 이상은 그 동네를 떠나야 된다. 출마하지 마라. 65세 이상은 출마하지 마라. 비리 전력자 출마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잖아, 똑같이.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조국 교수가 그 당혁신위로 들어갔는데 공천개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공천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어셈블리는 내가 볼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든 거야. 그거 봐주지 마. 어셈블리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꼭 선거를 앞두고요. 정치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 그럼 정치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막 거기 되게 정치 비판을 리얼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이 잘못돼 있어. 결론이 어떤 식이냐. 옛날에 2010년인가 그때도 되게 정치 드라마가 유행을 했어요. 결론은 무소속 찍어야 된다고. 10년 11년에 무소속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고현정 나왔던 것도 그 웃기는 거 아니야. 결론이. 예. 하여간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셈블리 홍보하는 홍보요원들이 참 많어. 그거 저기 넉넉히 보고 그러지 마.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왜 또 드라마 얘기야. 너를 기억해? 그게 더 재밌더라. 너를 기억해인가 그거. 근데 내가 솔직히 너를 기억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 드라마는 홍보가 중요한데 그 너를 기억해라는 드라마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완전 망했어. 시청률이 안 나와. 이유가 뭐냐. 서인국 장나라가 주인공인데 그 포스터가 섹시 컨셉이야. 그 장나라 등이나 앞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등허리 벗겨가지고 야하게 내가 볼 때 그 포스터 만든 애를 그 포스터 만든 홍보 담당 걔는 잘라야 돼. 그리고 천재 프로파일러와 엘리트 형사. 아니 서인국하고 장나라가 배우인데 그걸 누가 천재 프로파일러랑 엘리트 형사라고 보겠어. 그 홍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차라리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프로파일러와 스토커 출신의 형사 이름은 그리고 코믹 코드로 포스터를 찍었으면 난 이거 대박 났을 것 같아. 가만 보면 홍보 이번은 내가 볼 때 너를 기억해 이건 내가 딱 보면서 이게 드라마에도 홍보가 중요하구나. 이건 이 홍보를 개판 친 거구나. 사실 내용은 재밌어요.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아. 그런데 홍보가 컨셉을 잘못 잡은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근데 이 야당이 말이에요. 야당이 보면 너를 기억해 같아. 우린 널 기억 못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지금 야당에서 뭐라는 줄 알아? 기껏해서 만든 게 당명개혁이야. 도로 민주당 가는 거. 민주당이란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지금 야당에서 기껏 생각해낸 개혁 아니야. 진짜 너를 잊어버리고 싶다 진짜. 왜 그러냔 말이야.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아니 야당은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새정연이 평상시에 정치는 잘해. 사고는 맨날 새누리당이 치고 그거 제대로 찝어내고 열심히 한 의원들도 있어. 한 50명 130명 중에 한 50명은 쓸만해. 근데 내가 볼 때 내년에 그 50명이 당선 다시 되기 힘들 것 같아. 그 무능한 80명이 는 몰라도 그 50명 공천도 안 줄 것 같아. 똘똘한 50명은 좌우지간 일은 열심히 해놓고 욕은 지들이 다 먹어. 근데 왜 그러냐. 맞대응을 못하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은 지네 그 네트워크 정보망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도 존나 퍼돌리잖아. 그런데 우리 야당의 의원들은 자기 지지자들하고 소통을 안 해. 야당의 의원들이 자기 지지자들하고 소통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어떡 하겠어. 그게 그들의 수준이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겪어야 될 일은 겪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고, 예. 어, 사실 그래요. 언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정치가 있었던가.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 꼬라지가 김대중 노무현 때 좀 쓸만했다. 그때 조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땐 전 국가적으로 IMF 때였고 그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그 당시 정말로 욕했어. 박정희 전두환한테 욕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은 어찌나 욕을 했는지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언제 정치가 국민을 살렸냐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은 거지. 중요한 건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정치인들은 배지 떨어지면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이 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민을 가? 무슨 돈으로 이민을 가? 이민 가면 잘해줄 것 같아? 필리핀으로 저기 이민 가가지고 산에 묻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필리핀 사람들 노동 착취하다가 열받은 필리핀 조폭들이 그 산 묻고 그냥 안매장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총을 수십 발을 배에다 구멍 내가지고 이민? 그런 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우리 같은 서민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인간은 모두가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죽는 때가 다를 뿐이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차피 살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예요. 예. 그냥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좀비처럼 시키는 대로 피 빨아먹히다가 죽을 거냐? 아 씨발 한번 죽기 전에 꿈틀이라도 해보고 죽을 거냐? 먼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네가 이 나라 주인이다 이 얘기야. 네가 대통령한테 월급 주고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고 시장,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한테 월급 준 사람이니까 똑바로 된 놈들 뽑아가지고 돈 주고 시켜라. 그거부터 정신 차리는 거야. 그리고 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그지 같은 개소리 하는 거에 넘어가지 말고 망치부인 방송 열심히 보고 같이 대안을 찾고 혹시 언제 망치부인이 잡혀갈지 모르니까 망치부인이 잡혀가도 망치부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맨날 듣고 외워. 듣고 외워서 망치부인이 없어도 주변에 여러분이 리틀 망치가 돼서 전화란 말이야. 그런 준비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 더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목숨을 두려워했겠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내 후배들이 또 이어가겠지. 그 마음으로 했던 거야.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시 망치부인도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적어도 내가 했던 얘기가 옛날에 누군가 했던 말인데 라고 떠돈다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심청전의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춘향전의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고 하지만 심청의 이야기와 춘향의 이야기가 수백 년을 내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망치부인 가라사대라고 성경으로 남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꿈꾸었던 것이 적어도 100년, 200년 뒤에는 이게 이 땅의 상식이 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열렬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신격호네 집 봐봐.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부진이랑 그 남편 봐봐.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야. 인생을 돈 따위에다 낭비하지 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근사한 나라를 물려준다. 이거에다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에 환장한 놈들이 가지고 돈에 깔려 뒤질 거야. 우린 적어도 우아하게 바람처럼 살다 가자 이거지.
어차피 죽어. 한 번은 죽는데 멋있게 살다 죽자 이거야. 적어도 나는 그냥 죽진 않았다. 싸우다 죽었다. 라는 기록을 남길 마음으로 날마다 출석 열심히 하시고 추천 열심히 하시고 그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방송 2번밖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그 5일 내내 방송할 예정입니다. 14일날 안 노시나요? 통행료 면제래요. 아, 기름값을 보태주던가 그럼. 통행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기름값 10만원에 통행료 2만원이야. 통행료 면제한다고 놀러가라고. 아니 그 기름값에서 밥값은 누가 사줄 건데. 댁에 기름 넣어주고 밥 사줄 거야? 아, 나 참. 공무원들은 놀러가도 애들 학원도 안 쉬어. 고등학생이 집에 있으면 여름 휴가가 사치야. 그 지금 그나마 며칠 쉬고 왔다고 지금 딸내미 입이 대빠른 나갖고 나한테 시키지도 않고 지가 막 맛있는 거 시켜먹고 그러는데 내가 정성껏 밥을 해줄라 그랬더니 좌우지간 14일날 방송할 거니까요. 그 놀러 가시는 양반들 모바일이라도 켜. 그 더운데 방송하는데 보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일 동안 내내 방송할 거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요. 추천 꼬박꼬박들 하시고요. 추천 안 한 인간들 알지? 오늘 밤에 그냥 녹색 설사가 흥건한 이부자리에서 눈 뜰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에 똥똥이 올라야 돼. 추천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늘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제가 그냥 이 후원하는 것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너무 좋은데 그 티내면 그 돈 없어서 못 썼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는 거야. 발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추천해주신 2676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재방송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망치부인을 잊지 않아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 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또 이걸로 버텨야 돼.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